여러분 안녕하세요. 정빈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인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돼서 적응하느라고 시간도 부족하고 좀 마음의 여유도 없어서 업로드를 못했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에 시간이 생겨서 촬영을 했거든요. 근데 제가 분명히 촬영 버튼을 눌렀는데 녹화가 안 된 거예요. 음성만 담기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다시 녹음과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조승연 작가의 시크하다라는 책이에요. 여기 보면 소제목으로 이기적이어서 행복한 프랑스 소확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여러분은 시크하다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세요? 저는 좀 시크하다라는 단어를 보면 흐트러짐 없고 굉장히 세련되고 도시적이고 깔끔하고 정갈하고 좀 이런 느낌이 떠오르거든요. 근데 제가 여행 가서 겪었던 프랑스라는 국가는 그런 이미지랑은 좀 거리가 멀었어요. 제가 에펠탑에 대한 굉장히 큰 로망을 안고 여행을 갔었는데 막상 제가 갔던 에펠탑은 굉장히 자유분방하고 좀 풀어져 있고 정돈되지 않고 뭐 길에 쓰레기도 많이 있었고 잔디밭에 사람들이 되게 무질서하게 마치 한강 시민공원처럼 그렇게 쉬고 있었고 그래서 왜 프렌치 시크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을 사실 여행하는 동안은 실감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길게 있어 보지 않아서 그 진정한 프랑스 문화를 제대로 느껴보지 못해서 그랬던 것 같은데, 그래서 큰 기대와는 다르게 실망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 책을 읽어보니까, 프랑스인들은 확실히 그들만의 또렷한 사상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여행 갔을 때 굉장히 기억에 남는 게 프랑스인들은 굉장히 불친절하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다른 국가에 가면 대체로 여행객들한테 친절히 뭐 길 물어보면 길 안내도 잘 해주고 식당에서 서빙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서비스 친절히 잘 해주시고 그러잖아요. 근데 파리에서는 음식 주문하려고 해도 제가 점원을 부르고 10분 정도 앉아서 기다렸다가 주문을 해야 되고 계산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고 그리고 제가 제 돈을 내고 음식을 주문하는데도 너 이렇게 많이 주문해서 어떻게 혼자 다 먹으려고 해 이런 얘기를 들었어야 했어요. 그래서 프랑스 사람들은 굉장히 거리낌 없이 이렇게 자기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구나. 서비스 직종이라고 해서 뭐 특별히 예의를 갖춘다거나 손님에게 뭐 과도한 친절을 베푼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그들 모습 그대로 각자 자연스럽게 생활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그게 바로 이 조승연 작가가 말하는 시크하다는 형용사에 들어맞는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기적이어서 행복하다고 여기 적혀 있는데, 네,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아요. 리딩 시작할게요. 새 것보다는 편안한 것. 사람은 누구나 편한 것을 좋아하고 편하기를 바란다. 편하다는 것에는 두 가지 개념이 포함된다. 즉 편리함과 편안함이다. 편리하다는 말의 사전적인 정의는 편하고 이로우며 이용하기 쉬운 것이다.
편리함이란 내가 힘을 적게 들이고도 원하는 것을 빨리 얻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편안함이란 마음이 편하고 걱정이 없는 감정을 말한다. 특히 모든 것이 익숙하고 예측 가능하기 때문에 별다른 의식이 필요 없는 상태다. 그런데 사람들은 편리함과 편안함을 쉽게 혼동한다. 편리해야만 편안하다고 믿는 것이다. 만일 누군가 인생은 편하게 살아야지 생각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편함은 대부분 현대 과학기술과 편의시설에 둘러싸여 사는 편리함을 뜻한다. 이것이 20에서 21세기 과학기술 사회의 믿음이다. 그리고 그 과학기술의 최첨단에 서 있는 한국에서 특히 이런 사고방식이 지배적이다. 한국인뿐만 아니라 세계 대부분의 현대인은 조금만 불편한 것이 있으면 견디지 못하고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 고치거나 새로운 것으로 대체해 편리하게 만들어야 직성이 풀린다. 물론 이런 태도에 좋은 점도 있다. 한국이 최근 세계 IT 산업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도 편리함을 추구하는 성향에 힘입은 바가 크다는 사실을 누구도 부인 못한다. 세계에서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이므로 자연스럽게 스마트폰을 비롯한 IT 산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다. 편리함을 추구하는 것이 문명 발달의 가장 큰 원동력임은 확실하다. 하지만 편리하다고 해서 반드시 편안한 것은 아니다. 또한 편리함에 익숙해질수록 빠져나오기 어려우므로 점차 수동적인 사람이 돼갈 수밖에 없는 단점도 무시할 수는 없다. 한국에는 서구 유럽의 나라들을 선진국이라고 부른다. 나는 예전부터 이 단어를 썩 좋아하지 않았다. 선진국이란 말은 먼저 간 나라라는 의미, 후진국은 뒤에 가는 나라라는 의미다. 먼저 가는 나라가 있고 나중에 가는 나라가 있다는 것은 모든 나라가 같은 방향으로 발전한다는 말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각 나라는 자기 나름의 역사를 살아갈 뿐이다. 다른 나라와 같은 길을 걷는 것이 아니다. 또 선진국이라고 해서 모든 분야에서 선구적이지는 않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세상의 변화를 거부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영국에는 아직도 왕과 귀족이 있다. 만약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하는 기준이 기술의 발전이고 그 기술의 발전이 사람들의 생활을 얼마나 편리하게 해주는가에 있다면 프랑스는 한국과 비교도 안 되는 후진국이다. 편리하다고 해서 편안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내가 절실하게 깨닫게 된 곳은 프랑스다. 나는 뉴욕에서 학교 다닐 때 에어컨과 히터가 없는 프리워 아파트에 살았다. 그 이후 프랑스로 건너갔는데 아직 가난한 유학생이었기 때문에 벨빌이라고 하는 이민자 동네에 월세를 얻어 살았다. 벨빌의 아파트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프랑스의 노동자로 이주해온 모로코, 알제리, 베트남 사람들의 거주지로 지었다. 전기와 전화선은 옥상에서 늘어뜨려 창문을 넘어서 들어왔다. 벨빌의 아파트는 대부분 개인 화장실이 없고 공중에 붕 떠있는 간이 화장실 같은 것을 나중에 2개 층에 하나씩 만들어 붙여 여러 세대가 나누어 써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운 좋게 개인용 화장실뿐 아니라 욕조까지 있는 아파트를 얻게 됐는데 보일러가 1980년대에 설치된 것이었다. 물을 틀면 자동으로 점화되는 장치가 걸핏하면 망가졌다. 그럴 때마다 밸브를 열고 길다란 조리용 라이터를 켜서 거기에 갖다 대면 푹 소리가 나면서 불이 붙었다. 하지만 3분 정도 더운 물이 나오다가 다시 불이 꺼지곤 했다. 몇 번 집주인에게 항의의 수리를 했지만 수리공도 원래 그 시대 보일러는 다 그렇다면서 그냥 쓰라고 했다. 나도 그렇게 그 집에서 2년 정도 살고 나니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 보일러가 걸핏하면 중간에 꺼지는 일이 얼마나 심각한 사건인지는
어머니께서 프랑스에 오신 다음에 알게 됐다. 어머니께서 샤워를 하다가 갑자기 찬물이 나오자 비명을 지르고 뛰어나오며 이렇게 외치신 것이다. 너는 샤워하다가 온수가 끊기는데 보일러 안 고치고 어떻게 그냥 살았니? 새 걸로 바꿔. 쓰던 물건이 고장나면 새 거 사서 쓰면 되지 하는 편리한 생각은 한국이나 미국 같은 풍요로운 소비사회에 사는 사람들에게 익숙하고 당연한 일인지도 모른다. 하지만 내 주변의 프랑스인들은 아예 못 쓰게 되지 않는 한 쓰던 물건을 굳이 새 것으로 바꾸지 않는다. 이들은 오히려 보일러 교체 공사를 귀찮게 생각했고 그렇지 않아도 지구에 넘쳐나는 쓰레기에 자기 집 보일러를 보태게 되는 것을 불편하게 여겼다. 내가 살던 집에 있던 세탁기, 청소기, 식기세척기 등은 모두 집주인이 1980년대 초반에 집을 살 때 들여왔던 것이다. 비록 자주 고장이 나기는 했지만 근처에 있는 철물점에서 나사나 용수철 같은 부품만 적절하게 교체해주면 큰 문제 없이 몇 달은 더 쓸 수 있었다. 하지만 서울의 온갖 편의시설에 익숙한 어머니는 파리의 낡은 집을 여러 면에서 불편해하셨다. 6.25 전쟁 직후에 태어나 온갖 불편함을 감수하면서 살았을 세대인 어머니가 왜 그 정도의 불편함도 참지 못하시는지 나는 이해하기 힘들었다. 어머니는 고장난 보일러 때문에 난방이 되다 말다 하거나 벽에 걸린 100년은 좋게 돼 보이는 거울이 뿌옇게 바랜 모습을 보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우리 집이 가난해서 아들을 이런 데 살게 하는구나. 와, 저 거울은 낡아서 멋있어진 것이니 그냥 놔둬 라고 말하던 프랑스 친구들이 익숙해진 나로서는 어머니가 문득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사실 내가 살고 있던 집은 같은 프랑스 어학당을 다니는 내 친구들에게는 선망의 대상이었다. 나는 미국에서 학부를 마치고 미술사를 공부하려고 26살 때 프랑스로 와서 원하는 학교에 입학하기 위해 어학당을 다녔다. 21살 때 쓴 책이 운 좋게 베스트셀러가 된 덕분에 프랑스에서도 소소히 칼럼을 쓰거나 책을 내서 돈벌이를 할 수 있었다. 고등학교를 막 마치고 프랑스어를 배우려고 온 어린 친구들과는 상황이 달랐다. 그 친구들은 대체로 좁고 삐걱거리는 나무 계단을 굽이굽이 올라가는 45도 경사의 지붕 아래 세모난 방에서 살았다. 그런 곳은 옛날에 부잣집에서 일하는 가사 도우미들을 위해 만든 방이라고 해서 하녀방이라고 불렀다. 친구들은 그런 단칸방에 살면서도 6, 7명씩 불러 와인을 마시고 기타를 치고 썸을 타면서도 좁다거나 불편하다라며 투덜거린 적이 없었다.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 한 번은 어머니 친구분의 딸이 혼자 처음으로 프랑스에 온다고 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중이었는데 책에서만 보던 예술작품을 직접 보고 자기가 동경하는 화가들의 생가를 방문한다는 사실에 무척 마음이 설렜던 것이다. 역에서 그녀를 만난 나는 프랑스에 대한 첫인상이 궁금해서 물어봤다. 그러자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프랑스 사람들은 왜 그렇게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만 큰 건물을 만들었죠? 나는 그때 한창 파리에서 미술사를 공부하는 중이었지만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다. 문득 그 말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다. 몽마르트 언덕에서 파리를 내려다보면 가장 크고 아름다운 건물이 무덤 건물이다. 프랑스 의회 건물 뒤로 우뚝 솟은 레장발리드의 황금돔 아래에는 나폴레옹이 잠들어 있다. 소르본 대학을 내려다보고 있는 판테온은 국가가 관리하는 프랑스를 빛낸 영웅들의 국립묘지다.
이 두 건물은 파리 도시 전경의 양대축이다. 런던이나 뉴욕에서는 은행, 우체국, 사무실 등 산 사람을 위한 건물이 도시의 중심이라면 프랑스는 거대한 무덤이 중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다. 실제로 파리의 유명한 관광지인 카타콤베는 흑사병 유행기에 죽은 파리 시민의 뼈더미가 묻힌 곳이다. 그리고 프랑스의 아름다운 성당들은 성인과 왕들의 관과 신체의 일부를 성물로 모시고 있다. 프랑스에 처음 놀러온 내 미국 친구 알렉스도 파리의 첫인상을 죽은 고래의 뼈 같다라고 했는데 파리를 너무 정확하게 꿰뚫어 본 말인 것 같다. 프랑스는 라틴 문화권에 속한다. 라틴 문화란 고대 로마 시대의 문화를 말한다. 고대 로마는 죽음을 가까이 하며 살았다. 많은 서양 사극 영화에서 다루는 검투사 경기는 원래 로마 시대의 제사의례였다. 검투를 하다가 노예가 죽으면 그 피로써 죽은 로마인을 위로하는 죽음의 향연이었던 것이다. 로마의 귀족은 죽은 조상의 얼굴을 석고로 본뜬 데드마스크를 자기 집 입구에 걸어놓고 살았다. 로마 시대 때부터 라틴족은 죽음을 어둡고 음산한 것이 아니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열쇠 같은 것으로 믿었다. 로마의 철학자 키케로는 분노를 다스리는 법이라는 에세이에서 내가 죽여버리고 싶은 사람을 굳이 죽이지 않아도 자연이 알아서 죽인다라고 말했다. 어차피 늙어 죽을 사람을 좀 더 빨리 보내고 싶어 살인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 일인가라는 것이다. 어차피 죽는다는 것, 즉 인생의 엔딩이 죽음으로 귀결되기 때문에 또 그 엔딩을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인생은 발버둥치며 살 필요 없다는 철학이 라틴 민족의 후손인 프랑스, 스페인, 이탈리아인이 낙천적이고 열정적인 인생을 추구하는 요소로 승화한 것 같다. 죽음이 필연이라면 그 중간에 벌어지는 일들은 고통스러운 것이라도 숭고한 일이 된다. 또 인생이 죽기 전까지만 주어지는 것이라면 자기 감정과 느낌을 내일이 마지막 날인 것처럼 항상 받아들이며 살아야 한다는 생활 태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프랑스의 중세기에는 트랑지라고 하는 예술 형태가 있다. 대표적인 예는 프랑스 남부마을 바르르듀크의 생테티엔 성당 안의 해골상이다. 수의를 입고 부패해가는 해골이 하늘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중세 귀족 중에는 이렇게 살아있을 때 자기가 죽은 후의 모습인 해골이나 벌레가 뜯어먹은 시체 모양으로 조각을 의뢰하는 사람이 꽤 있었다고 한다. 이런 예술이 바로 트랑지다. 그 때문일까? 프랑스에는 노티로 가득한 젊은이에 비해 할아버지나 할머니들은 아무 근심 없는 철부지처럼 해맑다. 아직 미숙해서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고르는 방법을 모르는 젊은이를 비웃듯 멋쟁이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멋진 차림으로 팔짱을 끼고 공원을 걷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아마 프랑스 여자는 늙지 않는다라는 책이 우리나라에서 주목을 받은 것도 이런 프랑스 노인을 부러워하는 중장년층이 많아서일 것이다. 이 책은 샴페인 브랜드 베브플리코의 최고 경영자 출신인 미레우 길리아노의 저서로 그녀는 노년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나는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본다. 그 모습을 받아들이고 편안하게 생각한다. 하지만 나 자신을 돌보고 현재의 내 이미지를 가장 멋지게 드러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그녀에게 늙어가는 자기 모습을 그대로 반사해주는 거울은 일종의 트랑지일 것이다. 세계 각국에서 진행된 한 여론조사 결과 프랑스인이 노화를 가장 덜 걱정한다고 한다. 프랑스 전체 인구의 3분의 1 정도가 80살은 돼야 늙었다고 생각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현대문화에서 인간은 결국 늙게 돼 있고 언젠가는 죽는다는 점을 굳이 드러내 말하는 것을 터부시한다. 집에서 장례를 치르던 우리나라나 매주 가는 동네 교회 옆에 죽은 자들이 안장되어 있던 서부시대의 미국만 해도 그렇지 않았지만 현대인에게 죽음은 병원이라는 시설에 격리되고 화장시켜 가족을 떠나보낼 때도 두꺼운 유리창을 통해 하얀 코트를 입은 사람들이 시신을 화장한 뒤 남은 뼈를 가지런히 정리하는 모습 정도만 보게 된다. 현대로 올수록 죽음을 잘 모르고 그래서 늙음과 죽음을 더욱 두려워하게 된 것 같다. 그래서인지 세계적으로 어른들은 어린 자녀나 청소년 앞에서 죽음이나 병에 대한 이야기를 암묵적 약속이라도 한 듯 삼간다. 하지만 프랑스는 다르다. 지금도 프랑스 학생들은 중학교 시절부터 철학을 정규 과목으로 배운다. 어린 나이부터 철학, 특히 라틴 철학의 중심 논제인 삶과 죽음을 주제로 끊임없이 토론한다. 프랑스 학생들은 철학을 학생의 수준에 맞춘다며 어른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삭제한 청소년용 교과서나 요약본으로 배우지 않는다. 플라톤, 니체, 칸트의 원본을 사서 읽고 수업 시간에 토론하며 배운다. 그래서 죽음, 물질, 성공, 섹스 같은 묵직한 이야기를 어렸을 때부터 나누는 것에 익숙하다. 프랑스 문화 라디오의 진행자이자 철학자인 라파엘 엔토베는 바칼로레아 철학 논술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좋아하는 유명 철학 교수다. 그는 바칼로레아 예시 문제로 죽음에 대해 생각하는 것이 가능한가를 제시했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주제가 중고등학생들 듣기에 전혀 문제없고 유익한 주제다. 어렸을 때부터 철학으로 사고하고 토론하고 논술을 쓰는 것을 공부로 여겨온 프랑스 중고학생들은 대학교 들어가서 전공을 선택하고 그제야 플라톤의 책을 접해보는 다른 나라 학생들과 삶과 죽음에 대한 고찰의 깊이가 남다를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깊은 고찰은 나날이 여물어 성인이 되면 죽음과 늙음뿐 아니라 삶 자체를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통찰을 갖추게 되는 것 같다. 파리지앵의 차가운 우정.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자. 내가 힘든 상황에 놓일 때 창피한 기분 없이 솔직히 도움을 청하면 군말 없이 들어줄 친구가 몇 명이나 될까? 이 질문에 선뜻 단 한 명이라도 있다고 대답한다면 성공한 사람이라고 한다. 그렇다면 나는 그런 친구가 5명쯤 되니 성공한 사람 같다. 물론 그 친구들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가 진짜 친구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서 학창시절을 함께한 미국인 친구들과 프랑스에서 한량으로 살 때 만난 프랑스인 친구들이다. 외국에 거주하는 한국인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정을 나눌 친구가 없어서 너무 외롭다는 점이다. 우리 한국인은 대체로 따뜻한, 정이 없는 냉정한 사람을 어려워한다. 하지만 프랑스 친구들은 나에게 냉정한 사람도 훈훈한 정을 나눌 수 있음을 가르쳐 주었다. 내가 친구하면 가장 떠오르는 사람은 프랑스인 변호사 줄베르다. 내가 막 병역을 마치고 무일푼이던 시절 여자친구를 만나러 그녀가 사는 이탈리아의 산골 마을에 달려갔다가 바로 실연을 당했고 파리로 쫓겨온 적이 있다. 그때는 그냥 유럽을 떠나면 안 될 것 같아 파리에 조그마한 호텔을 예약해 놓고 일단 일주일 정도 머물며 생각을 정리하기로 했다. 호텔에 체크인을 한 후 프랑스 친구들에게 차례로 전화를 걸어 위로를 받을 생각이었다. 가장 먼저 줄베르와 통화가 되었다. 그는 내 이야기를 잠깐 듣더니 곧바로 호텔 프론트 직원을 바꿔달라고 했다.
호텔 직원은 전화를 건네받고 줄베르와 통화를 하고는 나에게 말했다. 친구분께서 고객님의 예약을 취소하셨습니다. 이것은 날더러 당장 자신의 집으로 오라는 말이었다. 나는 짐을 싸들고 줄베르의 집으로 갔다. 그는 파리에서 할아버지 집에 살고 있었는데 배를 누르자 할아버지께서 손수 문을 열어주셨다. 2년 동안 군대에 있었다며 고생했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그동안 아껴두신 2002년산 샴페인을 줄베르의 손에 쥐어주고는 산책을 하게 해야겠다며 슬그머니 나가셨다. 그때까지 줄베르는 거실 구석에 놓인 소파에 앉은 채 나에게 눈길도 안 주고 신문만 들여다보더니 할아버지께서 밖으로 나가시자 구시렁댔다. 짜씨가, 네가 관광객이야? 친구 집을 두고 호텔을 예약한 내가 서운하다는 말이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공원에 가서 간단한 조깅을 하고 장을 보러 갔다. 장을 본 것은 내가 계산했고 같이 요리를 해서 점심을 나눠 먹으며 화이트 와인을 따서 낮술을 마셨다. 막 제대를 한 내 통장에는 단돈 200만 원밖에 없어서 파리에서 월세집을 구할 수조차 없던 인생 최악의 시절이었다. 그런 나를 귀한 용사처럼 맞아준 것은 프랑스 친구들이었다. 나는 줄베르네 집에서 몇 주 묵다가 음식점을 경영하는 다른 친구 집으로 옮겨 한동안 음식점 일을 도우며 시련의 상처를 달랬다. 프랑스 친구들은 항상 이런 식이었다. 3년 동안 못 본 친구가 오랜만에 나타났다고 해서 깜짝 파티를 열어준다거나 뜨거운 포옹이라도 나누면서 고생했다고 등을 두들겨주지도 않는다. 줄베르의 할아버지 역시 더운 날 집에 찾아온 나그네에게 찬물 한 잔 넘겨주듯이 와인을 무심히 꺼내 손자에게 툭 건네주고는 산책을 한다며 슬그머니 나가시더니 아예 그 길로 시골로 내려가서 내가 그 집을 떠날 때까지 돌아오시지 않았다. 그 누구도 내게 따로 밥을 산다거나 마주 앉아서 커피 한 잔이라도 하자고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적어도 3년에 한 번 정도는 파리를 방문해서 친구들을 만나는데 그때마다 그들은 한결같이 차가웠다. 인사치레라도 왜 연락이 없었느냐, 그동안 어떻게 지냈느냐라는 말 한마디 하지 않는다. 그저 항상 같이 있었고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그냥 헤어지기 바로 전날로 돌아간다. 한 번도 자리를 비우지 않은 것처럼 내 빈자리가 금세 채워지는 것이다. 나는 프랑스 친구들의 이런 우정 표현을 차가운 우정이라고 내 나름대로 이름을 붙였다. 줄베르 아랫집에는 시프리앙이라는 프랑스 남서부 지방 출신의 친구가 운영하는 음식점이 있다. 긴 금발머리여서 더욱 갈리아 전사처럼 생긴 이 친구는 주중에 고향 농부들에게 사온 식재료로 자기 고향인 시골 스타일 그대로 요리했다. 그러자 주변에 사는 파리지앵들이 일요일 브런치를 먹으러 오면 아예 와인을 마시며 저녁 식사 때까지 떠들며 노는 장소로 유명해졌다. 이 음식점은 줄베르가 살고 있는 건물 바로 아래층에 있어서 자주 우리가 가서 점심을 먹는 곳이었고 시프리앙은 친구 못 사귀고 외로운 파리지앵들의 안식처를 마련해주는 천사 같은 사람이다. 내가 프랑스에 갈 때마다 그는 오랜만이야 라고 말하지 않는다. 그저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 원래 앉던 테이블? 내가 가볍게 고개를 끄덕이면 그는 내가 전에 앉은 자리를 신기할 정도로 기억해내고는 그곳으로 안내한다. 어떨 때는 차가운 우정에 온기가 없어 더 감동적이다. 그런데 누구나 프랑스인의 차가운 우정을 경험하는 것은 아니다. 프랑스뿐 아니라 서구권 국가에서 유학을 하거나 살아보면 대부분의 외국인은 차가운 우정이 아닌 그냥 냉정함을 경험하기 쉽다. 프랑스에서 유학한 지인의 아들도 프랑스인의 냉정한 까칠함 때문에 우수한 성적임에도 중간에 포기하고 귀국하고 싶어 한 적도 있다.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한국인이 친구에게서 기대하는 공감, 따뜻한 위로의 한마디, 응원 따위를 프랑스 친구에게서는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프랑스인이 모두 이런 성향은 아니고 프랑스 남부 지역 사람들은 예외다. 파리지앵들은 대개 주말마다 친구 집을 돌면서 열리는 와인이나 칵테일 파티에서 새로운 친구를 사귄다. 이들은 파티에 참가한 낯선 사람에게도 당당하게 다가와 먼저 자기 이름을 말하며 인사를 나누고 만나자마자 상대의 옷 스타일이나 읽고 있는 책, 심지어는 국적이나 종교에 대해서도 시니컬한 비판부터 한다. 이것을 겁내지 않고 농담으로 받아 넘기거나 적당히 맞받아치면서 논쟁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인생 철학이나 미적 감각에 대한 파악이 쉽게 끝난다. 신나게 한두 시간 정도 말싸움을 하면서 와인을 몇 잔 나누다 보면 주변에 다른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들어 자기 의견을 들이밀면서 토론이 3파전이나 4파전으로 번지기도 한다. 그런 식으로 신나는 지적 레슬링을 즐긴 친구들은 꼭 다음에 만나 계속 얘기하자면서 전화번호나 연락처를 주고받고 점심 식사나 저녁 식사를 하면서 더 많이 싸우며 우정을 쌓는다. 사실 파리지앵들은 칭찬에 인색하고 항상 타인을 비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것은 한국인뿐 아니라 프랑스의 다른 지역 사람도 불편해하는 파리지앵 특유의 친구 사귀기 방법이다. 파리는 자기 주장과 개성이 강하고 자기 신념에 대한 공격을 웃으면서 받아들이며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친구 사귀기 좋은 사교의 꽃밭이지만 조용한 성격이거나 언쟁이 불편하고 예의 바른 대화나 살가운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친구를 사귀기 힘든 도시가 된다.